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 비전과 함께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여섯 개의 국정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국정 목표들이 우리 350개의 공공기관들과 연계들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2번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하는 이 국정 과제가 바로 우리 또 공공기관들에게 이 부분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저 정부라고 하는 단어 대신 여러 번 공공기관의 이름을 넣으면 아마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한국전력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민간이 끌고 한국전력이 미는 역동적 경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공공기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 국정 목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저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또 공공기관 혁신의 3대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부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가치 부분을 보시면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세 가지의 가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부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 가치로서 전면에 제시한 정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방향은 효율화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의미를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에게 어떤 전달하고 싶은 아마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3개의 분야와 8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부 3.0 3개 분야와 8개의 과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유능한 정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과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선제적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맞춤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 3.0에서부터 있었고, 또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5번이 이제 지난번 정부 3.0과는 다른, 즉 새로운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주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주민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앞서 제가 국정목표 2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여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겠는가. 주민과 기업이 앞장설 수 있게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일들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저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번이 정부 혁신을
행정안전부가 해외로 수출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저거를 우리 공공기관에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 공공기관이 그동안 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오신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5년의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분하게 계획을 짜서 추진해 본다면 이런 ODA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이따가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 1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 공공기관의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이렇게 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정부의 이런 정부 혁신의 계획들이 우리 공공기관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혁신의 노력들을 추진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국정과제 15번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화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 4가지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그런 국정과제에 맞추어서 기획재정부가 7월, 8월, 9월에 이렇게 3가지 혁신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혁신과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새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고 5개 분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개 분야라고 하는 것, 5개 분야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함으로써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서 김환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효율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입 부분에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한정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또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투입 쪽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닌가. 즉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자산을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투입 쪽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산출을 늘려보고자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방안들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더 앞으로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다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아마 공통적인 요소를 담다 보니 공이 관련된 투입의 부분에 한정되었으리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산출이라고 하는 부분들, 공공기관의 서비스 또 품질 제고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고,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능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혁신 계획, 기관의 혁신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받았고, 그거를 가지고 현재 3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또 복리후생 부분, 그다음에 이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인력 부분과 기능 조정 부분이 올해까지 정리가 되어서 발표가 되면 이 새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 계획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발표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실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8월에 나온 것이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의 과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첫 번째가 이제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현재 50명 기준을 300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130개가 88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해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기는 다 이름이 명확하게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 그러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 떨거지들, 이런 느낌을 가져서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다. 뭔가 우리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 자긍심 제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른 이름을 좀 붙여준다면은 뭔가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율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보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그것이 직무급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직무급과 관련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직급 체계의 축소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공공기관 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민간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감사위원회, 특히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시의 강화 내용이 있고, 공시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활동과 ESG에 대한 공시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활동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공시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우수한 사례들이라든지도 좀 알려주어서 공공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나라 지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떤 정보 공개의 내용들입니다. 관련된 이 지표에 대해서 몇 년간의 추세, 또 거기에 대한 설명, 또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좀 주어서 공공기관들이 공시를 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또 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이제 뒤에 최상미 교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거라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방 부분이 있었고, 앞서 제가 정부 3.0의 8번 과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는 데이터 개방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뒤에 2글자가 더 숨어 있다. 공유, 활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 그래서 활성화의 의미, 앞서 말씀드린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부 3.0 때부터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방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개방을 통해서 실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활용, 활성화의 강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사회 문제 해결에 우리 마스크의 난리라든지 또 요소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해결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활용의 사례들이 사회 문제 해결과 또 공공기관의
어떤 효율화 관리 쪽으로 잘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이 데이터 개방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허 실용 신안 개방 또 시설 개방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마켓 플랫폼 현재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자.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ESG 경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규제 혁신의 노력들이 지금보다 좀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저의 전공 영역으로 왔습니다. 이 행정학의 이야기인데, 즉 행정학은 혁신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이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 시기에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이 굉장히 부패가 심했고 이제 정부의 상태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정부는 집행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뒤이어 행정학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왈도는 민주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논리로 이 베트남전,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 빈곤의 문제 이런 게 생기던 60년대, 70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즉 저러한 가치들이 행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이야기되었던 20세기 말 1990년대는 경쟁, 탈규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협력적 거버넌스나 봉사, 시민의 가치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혁신을 여기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신공공관리론적 요소와 함께 거버넌스의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좀 더 처지고 해서 그것들을 좋아해 오면서 발전해 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러한 가치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사회가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즉 이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 아웃사이드 방식보다는 아웃사이드 인 방식의 어떤 혁신들이 이 앞으로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화, 조직 그리고 과정과 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혁신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40분까지인데 벌써 이미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디에 초점을 뒀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앞에서 본 것처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쭉 혁신을 추진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축소 쪽에 방점을 두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확대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이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기능 점검을 충실히 좀 해오려고 하고 그거를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아쉽게도 그런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개의 부분의 정도에 치우치고 실행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기능 점검 관점에서의 연계성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들을 좀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능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 건가 하는 게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즉 초기에 진입하는 그러한 사업
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수준에 오면 이제 그거를 뭐 기능을 좀 줄일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기능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한 방향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줄인다, 늘린다 이런 컨셉보다는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좀 우리가 기능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X축, Y축으로 해서 시장의 수요가 크냐 작냐, 또 여기 정부의 요구가 많고 적고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번호가 앞 슬라이드에 있던 1, 2, 3, 4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기에 진입하는 부분들, 여기 이제 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원에 대한 투입들이 좀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 사업군이 바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는 계속 가야 할 것인지 기능을 조정하는 걸 검토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사업군의 내용이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화하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즉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혁신의 방향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즉 일방적으로 모두 줄인다, 늘린다라고 하는 이렇게 개념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왼쪽에는 대상, 또 오른쪽 위로는 기능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산업진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살피고, 그렇게 해서 기능의 중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정리해가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런 부분들 갖추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함께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결국은 이 정리를 함에 있어서의 각 기관의 관점, 국민의 관점, 정부의 관점들이 각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역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제 국민이 얼마만큼 편리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가고 조정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적인 부분이 아마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기관들의 모습은 이렇게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도 정책을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자이고 또 의미도 아실 겁니다. 이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병아리가 쪼아야 되고 어미가 밖에서 또 쪼아줘야 됩니다. 즉 우리 공공기관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안에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역할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기보다는 그런 함께 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PPP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윤석열 정부는 약간 바꾸는 것 같습니다. 퍼블릭이 빠지고 피플 프라이빗 파트너십,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퍼블릭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PPP가 되면 피플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그래서 이미 행정학에서 20세기부터 있던 용어입니다.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공동생산인데, 결국 국민과 기업과 공공이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노력들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위해서 이렇게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잘 모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원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잘 연합을 하면, 공유를 하면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A 기관이 고객의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B 기관은 주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은 이 보유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연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까 뒤에 설명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데이터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 증폭시켜서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자신문에서 이제 리포트한 건데요. 공공기관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의 하나로서 데이터가 인지가 되고요.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사이에 개방된 데이터가 10,000건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활용된다는 것은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판독하고 소프트웨어가 접근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오픈 포맷의 데이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에 담아진 데이터는 기계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수는 증가하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 데이터는 최종 목표가 얼마나 활용되느냐,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맷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정부가 이 표준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제 활용보다는 개방 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곳곳, 기업, 기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이나 국민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서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민간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이 됐지만, 이거는 시민이나 사용자가 단순히 사용자 입장뿐만이 아니고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어서 주체가 실제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영역이 사실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IT 그동안 많이 활용을 해왔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 앱이 기존의 공공 시스템, 업무 시스템 하고 인터페이스를 잘 연동을 해가지고 관련된 서비스가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아울렛 쪽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더 많은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오픈 API입니다. 여기서 API가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 많은 책들이 있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손님으로서 서점에 갔을 때 점원이 내가 찾는 책이 어디에 있고 어떤 종류의 책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그런 점원이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AP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동되지 않는 다른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정부의 다양한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고, 이 정부의 시스템, 공공 시스템과 민간의 시스템도 또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고려하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앱을 만들고 이 앱이 잘 활용되지 않아가지고 폐기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는요, 그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 좋은 예라고 생각돼서 가져온 예입니다. 이게 2020년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어떤 약국에 마스크가 몇 장 남아있는지 아는 게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 개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민 개발자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각각의 시스템, 어느 지역에 마스크가 몇 장 남아 있고 정부 곳곳에 다른 시스템에 가서 공급되는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데이터를 모아 와가지고 앱으로 제공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노동 집약적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일일이 집어넣어서 이제 그 앱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자 시민 개발자들이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판매처에서 그 약국에서 지금 몇 장 남았고 팔렸는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입력 데이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픈 API를 니아에서 활용하도록 하게 해서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이 그 개발자들이, 시민 개발자들이 마지막으로 앱을 개발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마스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민관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여겨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도시국가,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존재하고요, EU로 통합되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EU 차원에서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확립을 하고 글로벌 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공유, 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EU 차원의 이런 웹사이트 통합 포털 시스템 같은 걸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예를 가져온 거는 EU의 조인업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뭐냐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IT 프로젝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팔리시 허브입니다. 그래서 각 그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그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각각 그 국가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 연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표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들 간에 통합할 수 있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지원하는 도구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가 뭐가 있냐면 EIF 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National Interoperability Framework라고 각
각국이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다르게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이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간에 상호 연동이 가능해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오픈 API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솔루션이 과연 내가 상호 연동 가능한 솔루션인지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데이터의 활용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예는 데이터 가버먼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가 얼만큼 표준화돼서 관리되고 있느냐 이거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데이터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메타데이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 최상미라고 써 있으면 인간이 봤을 때는 이게 한국 사람의 이름이구나 알 수 있겠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거는 이 이름이라고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마다 이 라벨을 붙이는 게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름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요. 해외에서는 네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이것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타데이터를 통합해서 잘 운영하면 모든 이름 사이트에는 이름 말고 네임으로 쓰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의 글자 수는 몇 개고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이다 한글이다 정해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통합되거나 관리하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나 앱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타이틀은 보시면 다른 기관 또는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제 그 서비스가 뭐냐면 민원이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의 웹사이트나 다른 웹사이트나 전화를 하게 되면 매우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한 웹사이트에 가서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편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서로 다른 부서나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P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웹사이트끼리 점원, 아까 말씀드렸던 서점 점원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둬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점원이 정보를 나르고 있을 때 해커들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어서 데이터 탈취나 오남용 또는 위변조의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처 간의 업무별 프로세스나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기에서부터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타 기관 및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한 사례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그 데이터 통합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이게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혁신 기업의 기술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 금융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특허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잘하신 거는 뭐냐면 중앙부처, 과기부, 산자부, 중기구뿐만 아니고 산하기관, 뭐 NTIS, IP 마켓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들의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통합을 하고 플랫폼상에서 필요한 수요 기업의
입맛에 맞게 맞춤화해서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벤처 기업도 많이 생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래서 가치를 증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꼭지로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까지 그 공공기관에 이제 이번에 굉장히 초점 맞추는 게 생산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냐면 투입을 줄여라. 투입을 줄이는 거는 일하는 그 노동력 또는 돈, 시간을 줄여서 같은 일을 똑같이 해라라는 형식으로 이제 생산성 제고의 방향이 이해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생산성 제고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느냐 이거에 고려 없이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적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 딜리버리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특히 공공기관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매우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이거 이외에도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활용해서 더 일을 효과적으로 더 잘하고 그 다음에 필요했던 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으로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공공기관이나 공적 사이트에서 일을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시간 안에. 어떻게 여기 보시면 그 뭐 병목 현상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빠르게 일이 처리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래 걸려서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론이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이런 그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업무하면서 양질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 뭐 번역을 하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인데 번역을 할 때 내가 실제 담당 업무자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번역을 해 하는 거랑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실제 일어나는 업무 흐름이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고 효율화할 수 있는지, 효율화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KPI를 선정하고 이 KPI를 통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비효율을 발견하고 이거를 이제 없애고 개선하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혁신 방향은 뭐냐면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하는 데서는 약간 민감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 혁신할 수 있냐? 대국민 차원에서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보유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해결하자. 이런 목표를 하나 설정하시고 맞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부처 단위로 파편화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파편화되고 있는 데이터랑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그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기업들은 고객들이 그 물건을 사기 전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이제 그 추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같은 맥락에서 원하기 전에 이러한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맞춤화된 선제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싱글 사인온 기능을 이제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례로 영국에서 지금 베타 서비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여러분이 공공에서 민원이나 뭐 등본이나 관련 띄려고 하시면 인증을 여러 번 받습니다. 이 민원하기 위해서 인증 한 번 받고 다른 사이트 가서 또 인증을 받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앱에 들어가서 한 번만 신원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공공기관의 사이트에서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도 아직 이건 이제 베타도 아니고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폼을 공공의 양식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서식이라든지 공공에 제출하고자 하는 서식을 내가 찾을 때 이 웹사이트에 가서 찾고 거기에 맞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서비스하고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꼭지는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의사결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또는 편향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이제 위원회 및 TF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 유지하셔도 되지만 이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보다 가시화된 상태로 제공을 하게 되면 편향된 의사결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또는 특정한 그 의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및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적극 확보하고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날씨를 제공하는 앱인 경우 내가 서울에 있을 때의 날씨와 저기 제주도에 있을 때의 날씨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하는 게 맥락에 맞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춤화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공공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는 표준을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PI, 오픈 API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API 컨텐츠 디자인 부분에서 정부가 표준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개인화된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는 매우 활발한데 공공에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을 정부가 제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문성 있는 이제 팀을 구성하는 등 이제 여타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정부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 부분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각각 기관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따로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또 따로 개발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시스템은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연계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시스템을 플랫폼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 특정 서비스에 진입하는 진입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가지고 그 실시간 정보, 그 안에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쉽게 서비스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자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적극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데이터도 더욱 활용이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만들거나 만들어진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확대해서 또는 반대로 지역사회나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례인데요. 지자체 플랫폼하고 데이터하고 연계한 사례로 이제 LH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안에 다양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요 기능이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 정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할 지역이나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인프라는 어떤지, 시설물을 뭘 가지고 있는지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또 이게 그냥 도시가 사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이런 사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IoT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까지 통합하고 연계해서 이 LH의 나중에 사업을 도시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만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준비한 이유는 그 지자체 플랫폼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데이터 공유를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관의 역할하고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앞에 말씀드렸던, 다시 돌아가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증대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은 좀 앞선 두 개의 저희 방안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개방이 가장 중요한 그 항목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개방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완성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 그래서 민간이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저희 데이터 개방의 보다 커다란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직접 제공을 할 때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국정과제에 되게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고요. 앞서 말한 다른 공공기관의 모든 혁신 방안들은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대전제로 이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볼 때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 아웃컴이 있는데 저희 쪽의 포커스는 지금 현재는 아웃풋에 많이 포커스가 잡혀져 있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앞서서 많은 발표분들께서 말한 것처럼 활용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활용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 활용 파트가 오히려 개방 파트보다 훨씬 더 고민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라인 하나 만드는 것이. 근데 그 활용 자체가 저희가 뭐 직접 민간 보고 많이 뭐 활용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할 때 그 민간 사업체가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저희가 각각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에서의 활용 방안이 저희 쪽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행안부에서는 데이터 창업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데이터 창업 경진 대회가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그 창업 지원 패키지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창업 지원 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자기가 예컨대 A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A 기관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 A 기관이나 B 기관들이 각각 기관 내에 데이터 그 서포터즈를 지금 2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포터즈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담돼서 이제 그 응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업화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화를 실패한 이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재창업을 할 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심지어는 캠프 쪽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료나 보증비를 우대할 수 있게 한다거나 특수채무자 감면표에 넣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 활용 파트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저희 정책 방안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기재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부처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창업경제인대 행안부, 그다음에 지원 패키지의 중기부, 그다음에 재기지원의 신보기보 캠코다 보니까는 또 중기부와 또 금융위원회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 파트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평으로 별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툴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업무 평가, 주무부처 평가에 집어넣도록 하게끔 하기 국조실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 개방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이 데이터 개방 TF는 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그다음에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다음에 과기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정보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 분야 중에서 공공기관이란 일부만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공공기관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개방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포털에 거기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하나의 부처가 아닌 다부처 종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올해까지는 아마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할 거고, 내년 속까지 진행될 겁니다. 이거는 경평에 그대로 2023년 경평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또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A 기관과 B 기관과 연계해서 만드는 연계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의 어떤 누가 더 주도를 할 것이냐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재부 TF에서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이제 논의할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과제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을 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